현재 부동산 시장의 어떤 수치적인 모습이나 그리고 가장 최근의 언론 기사들 그리고 이슈들 저희가 앞서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보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는 또 전략은 어떻게 짜고 2016년도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문가와 함께 또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은 비관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참 컸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해에는 이제 그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신규 분양 시장이나 재건주택 시장이 다 좋았죠. 네. 그 이유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모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네. 시장 논리에 정상화시키는 그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첫 번째가 취득세 연구 인하였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그 부동산 3법 중에서 두 가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켰던 것 같아요. 첫째는 민간 그 택지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 밀렸던 민간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이제 내놓기 시작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청약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1가구 1주택도 1순위가 되는 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을 지폈죠. 네. 그래서 이제 신규 분양 주택 시장이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연기돼 있습니다. 네. 이 연기돼 있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았죠. 그 추가 부담금이 나온다든지 또는 뭐 분양가가 낮아서 네. 시장이 살아나면서 여기에 덩달아 재건축 시장이 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에 거래도 100만 건 이상 됐고 또 인허가 건수도 뭐 52만 건이 넘었고 인허가 건수도 72만 건이 넘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좋았던 거에 이제 얼어붙기 시작했던 것이 작년도 연말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도 있었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한 거였죠. 예. 가계부채가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뭐 1,200조가 넘어서 정부가 이제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월 1일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예. 사실은 규제라기보다는 선진화 방안입니다. 그게 네. 지금까지 거치식 대출로 가던 것을 이제 분할상환 대출로 바꾸면서 재건주택 시장은 거의 얼어붙었다고 봐야 되고요. 신규주택 시장은 이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전반기에는 막 가지 않겠나.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위축될 것 같은데 그런 시장의 변화가 지금 작년과 금년도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역시 변수였고,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대출 심사 뭐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물론 정상화 쪽으로 가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 영향 때문에 좀 거래가 많이 줄어들고 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네. 이 영향이 언제까지 좀 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신규주택 시장은 큰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준공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변환할 때 문제가 됩니다. 네. 소득증빙이 안 되면 못 받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재고주택 자체는 이제 이게 지금 당장 거래하는데 이제 영향을 받아요. 예. 당분간 뭐 4.13 총선 이후까지는 지속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결국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중국 경제의 어려움, 또 북핵 문제나 우리 내수 경제 침체가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상반기는 이대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반기부터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거나 또는 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7월 달에 DTI LTV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하고 소득 대비 대출 인정 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년 7월 달에 이렇게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제 올리거나 내리는데 예. 이거를 아마 좀 더 완화하거나 지금대로 유지하지 않겠나.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위축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아주 길게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정부가 그것까지 옥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이제 최근 상반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앞서서도 잠깐 얘기는 나눴습니다만은 아파트 시장 거래도 많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런 네. 거래 절벽 현상이 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기 들면서
부분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거래 절벽이라고 그러면 전혀 이제 거래가 안 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2013년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의 그 완화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 당시에 그 3월, 4월 달에 거래된 양을 6월 달과 비교하면 2배가 넘었어요. 네. 그 막다가 효과라고 그러죠. 6월 말에 종료하면서 11만 건 정도 거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던 게 절벽 현상이 되려면 거래가 안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실소유자 위주로는 거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재고주택이죠. 근데 신규주택은 거래 절벽까지는 안 갈 거고요. 하여간 재고주택은 심리적 위축감이나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상당수 위축될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계속 역시 수치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언론의 추가적인 보도 내용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좀 무거운 얘기만 드리는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하면 또 가장 궁금한 점이 전세난이 아닐까 싶어서 네.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세난은 뭐 여전히 힘듭니다. 네. 전월세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반전세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더 심각해질까요? 어떨까요? 저는 뭐 당분간은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세난이 심각한 이유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첫째는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그 집주인들이 월세로 또는 반전세로 돌리는 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아진 건 아니고요. 공급이 줄어든 거죠. 네. 원래 있던 전세 물량 중에서 일부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 품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 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 3년 정도 돼야 이 공급이 되는데 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내놓은 것이 바로 이제 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정책인데요.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인데 네. 이게 2, 3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작년에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입주하는 2017년도 말 이후나 2018년도 가면은 좀 전세난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나 서초 지역에 재건축 이주 수요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현상을 갖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집을 구하려고 하는 구매 세력, 구매 계층이 예. 주택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주택이 자산 증식의 어떤 수단이 아니고 이런 그렇죠. 이용의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굳이 집을 살려고 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전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는 것과 네. 전세 물량을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분간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집주인들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그럼- 환경이 급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참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수요와 공급 측면의 얘기인데요. 이것이 쉽게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심리라는 것 자체도 좀 서서히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념 자체도 집에 대해서 이제는 하우스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홈으로 생각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좀 이런 변화가 이어질 것 같은데 가장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의 적기 그래서 언제라고 보세요? 실수요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를 가리지 않고 지금 가격이 조금 이제 그러겠죠. 멈칫하고 예. 하락하기 때문에 신규 분양 시장은 금년 봄도 괜찮고요. 네. 재건주택이라면 가을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가을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조건인데요. 자기가 그 학교나 또는 학군 문제나 직장 문제가 가까운 근접거리에 그런 걸 찾아보면은 좋은 물건들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역시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역시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큰 변화에 대한 요즘 부동이겠습니다만은 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는 우리 가을 때까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좀 더 정책적인 부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도 사실 이렇다 할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저는 의외라면 의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될까라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총선이나 대선 전후에 가격이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선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부동산 정책은 이제 그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국지적입니다. 이렇게. 네. 이 전체적인 시장 불안전 시장이죠. 그래서 정책을 일관성으로 있게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이걸 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 나온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네. 사실은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 3년 내지 5년 동안 거치식 대출로 가다가 나중에 원리금 균등말 상하로 가는 분할 상하로 가는 방식을 1년 이내로 줄였단 말이죠. 네. 너무 갑작스럽게 줄이기 때문에 연착륙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예. 3년, 2년, 1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였다면 좀 낫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정부의 정책 자체는 어쨌든 간에 서민주택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정말 필요한 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정책을 좀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뉴스테이 굉장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편에서는 뉴스테이를 너무 미는 바람에 다른 쪽을 신경을 좀 덜 써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민층 입장에서 볼 때는요. 뉴스테이 정책을 좀 더 공급 확대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주거 비용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주택에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좀 뛰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인천 도와주고 말고는 뭐 지금 진행되는 것만 있지 공급된 건 없어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좀 많아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좀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예. 분양주택은 이미 그 주택 공급이 103%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공급을 놔둬도 기업들이 이제 알아서 공급합니다. 과잉 공급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너무 공급 과잉이 됐기 때문에 예. 염려는 됩니다. 좀 2017년도 말 이후 2018년도에는. 그래서 정부 정책 자체가 서민주택으로 가려면 뉴스테이 정책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또 각계각층에서 여러 좀 찬반 양론도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반기 이후에 주택시장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힌트는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금년도에 그 주택이 없는 분들은 신규 주택 시장의 분양을 받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도 지역별로 입지 조건이나 교통 여건이나 또는 가격도 잘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게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고주택을 노리는 사람들이나 또 기대하는 사람들은 금년 하반기 이후가 적절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대세 상승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뭐 재테크를 한다든지 가격이 상승되는 걸 바라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꼭 실수요자 위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다 보니까 교수님께 사과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교수님을 모셔서 아무래도 교수님이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주시겠지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딱 필요한 어떤 부동산 전략까지도 너무 구체적으로 또 시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역시 어떤 부동산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데도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과 함께 오늘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봄 이사철도 다가올 테고 여러분들도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 이리저리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나, 전세 받는 게 낫나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역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런 이슈들과 전략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